안녕하세요. 피셔메스트 피셔입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죠. 특히 이미 검증된 이 투자의 거장들의 통찰력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책을 많이 설명해드리고 있죠. 일단 재테크를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주식 투자죠. 근데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생겼는데 과연 언제 매수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언제가 매도 타이밍일까? 그리고 내가 그 종목을 매수하려는 이유가 과연 맞는 건가? 괜히 샀다가 물려서 손실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인데요. 처음에 선무장이 사람 잡는다고 다들 처음에는 돈을 조금 벌죠. 그러다가 지금처럼 아니면 코로나 사태 같은 조정장을 만나서 손실을 좀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굉장한 주식 고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마음을 탁 열고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저의 경우에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은 했지만 찾을 수는 없었고 책에서 도움을 더 크게 받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식 거인들에게 배우는 잃지 않는 투자 원칙 49 또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거장들의 저서를 읽고요. 그 내용 중에서 자신의 투자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그런 명언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투자의 거장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투자 철학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3장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존 템플턴의 명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절약하고 저축하여 그 자금을 최대한 수익률로 불려라. 참고 또 참으면서 오래 엎드려 있어라.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달콤한 열매를 얻는다. 일단 지금 그림의 존 템플턴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그걸 누가 몰라? 그런 소리는 나도 하겠네. 또 하나마나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딱 이 말이 딱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존 템플턴 형님은 1954년에 템플턴 그로스 펀드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펀드는 템플턴 형님이 은퇴를 하는 1992년까지 연평균 14.5%라는 정말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죠.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썼길래 이렇게 수익률이 좋냐? 한마디로 피가 낭자한 때 주식을 과감히 매수했습니다. 1960년대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재건되어가는 일본 주식에 투자해서 1990년대까지 엄청난 수익을 거뒀고요. 또 1997년에 IMF 사태로 폭락한 우리나라 주식을 또 싹쓸이 했던 게 바로 존 템플턴 형님이죠.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도 2000년대 초 IT 버블 붕괴 직전에 주식시장이 앞으로 폭락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금리 6.3%의 미국채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매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다시 템플턴 형님의 명언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절약하고 저축하여 그 자금을 최대 수익률로 불려라. 참고 또 참으면서 오래 엎드려 있어라.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달콤한 열매를 얻는다. 일단 종잣돈을 불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절약하고 저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이나 국채나 공사채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해서 불리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보면은 투자를 하고 싶겠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피가 낭자한 지난 2020년 4월과 같이 그때 당시에 주식 매수하라는 얘기만 나와도 난리가 나던 그런 때였죠. 그럴 때 과감하게 투자해라. 이 말이 바로 존 템플턴 형님의 명언입니다. 사실 다시 돌아보면 저도 2020년 3, 4월에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영상들을 그림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주식을 사라는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딨냐 이러면서 거의 댓글로 1년치 먹을 욕을 다 먹었던 것 같아요. 3월, 4월 2달 동안. 지금이야 지나간 차트 보면 그때가 당연히 매수 시점이었구나 하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진짜 피가 낭자해가지고 주식 매수하라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럼 죽이네 살리네 댓글이 정말 장난 아니었죠. 정말 살벌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저도 템플턴 형님부터 해서 켄 피셔 이렇게 투자의 거장들의 책을 다시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그런 시기에 투자하기 굉장히 망설여질 때 이런 거장들의 책이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왜 쉽지 않냐? 주식 거장들에게 배우는 잃지 않는 투자 원칙 49의 저자는 밴드웨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만 열광을 하고 피가 낭자할 때 매수하지 못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밴드웨건은 밴드를 태운 마차라는 이런 소리예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밴드를 태운 마차가 금광이 발견됐다 이러면서 여기저기 떠들어대면 사람들이 무작정 금을 캐러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오르고요. 어떤 종목의 그 전망이 좋네, 수익률이 이미 수십 배 낮네, 막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주가도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점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최고점에 상투를 잡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이렇게 피가 낭자해서 뭐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만 나오면은 뭐 욕을 하는 그런 시기에 투자하면 오히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을 존 템플턴 형님이 벌써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입증을 했다 이거죠. 혹시 모르셨다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배울 게 굉장히 많으신 이분이고요. 존 템플턴 형님의 명언은 이 책의 30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 태어나서 회의 속에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행복 속에서 죽는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또 앞서서 템플턴 형님의 역사를 몰랐다면 이 말 듣고도 또 뻔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비아냥거렸을 수도 있지만 이제 다 이해가 가시죠. 한마디로 비관론이 지배할 때 사서 낙관론이 지배할 때 팔자, 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럼 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정확히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된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30장에서 데이비드 드레먼의 투자 방식을 추천을 합니다. 데이비드 드레먼은 어떤 인물이냐, 1977년에 드레먼 밸류 매니지먼트 펀드를 설립했고요. 이분도 역시 연평균 17%나 되는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회사를 차리기 전에 애널리스트로 오랜 기간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밴드웨건 효과 있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따라 사는, 이거에 편승해서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는 소형주에 한번 투자를 한 적이 있었다가 그때 투자금의 75%를 전부 홀라당 날려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저평가된 종목을 투자해서 이렇게 높은 수익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비교적 대중들이 잘 알고 회사의 현상 유지 능력이 높은, 잘 망하지 않을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들을 고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 일시적으로 만약에 그런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최고겠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되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외면을 받고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물론 이건 한 예시니까 꼭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드레먼 형님은 투자 기간을 약 2에서 8년 정도로 잡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이익 성장률이 같은 업계 평균보다 높은 속도로 증가를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외된 기업 중에서도 성장주인 거죠. 그 밖에도 주당 현금 흐름이나 배당 수익률, PER, PBR 등 여기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저평가된 상태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를 했더니 좋은 수익이 나더라 이겁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드레먼의 역발상 투자의 핵심은 소외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에요. 단순히 PER이 낮다거나 단순히 PBR이 낮다는 이유로 드레먼식의 역발상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 드레먼은 2년 동안 지켜보는 거죠. 그럴 때 이익 성장이 갑자기 정체되거나 아니면 이익이 멈추면 포트폴리오에서 딱 퇴출을 시켰다고 합니다. 결국엔 핵심은 성장이라는 얘기죠. 그럼 언제가 또 매수 시점이고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냐에 대해서 이 책의 37장에서는 세스 클라먼의 명언을 소개합니다. 읽어드리면, 때때로 기관 투자자들은 육중한 악마처럼 몇몇 기업을 주식가치 대비 엄청난 박앤셀 수준으로 짓밟아 놓기도 하고 엄청나게 고평가를 만들어서 가치 투자자들에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하죠. 일단 주가의 천정에서는 온갖 호재가 난무를 하죠. 현재 급등한 주가보다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레포트가 쏟아지고요. 그에 반응해서 농부가 황소를 팔아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한마디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투자자가 입을 모아 상승을 말하는 시기가 그 종목 또는 그 주식시장의 천정권일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반면에 모든 투자자가 공포에 질려있는 시기가 당연히 저점이 되는데요. 양극단 모두에서 투자자들의 판단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이성보다는 감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매수 시점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타이밍을 좀 더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거장의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의 38장에서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형님을 또 소환을 하죠. 명언을 같이 들어보면 언제나 가장 낮은 가격에 사고 가장 높은 가격에 판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을 천재라고 여기지만 난 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그림의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진짜 너무나 유명하지만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를 유명하게 만든 투자를 한번 살펴보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국이었던 독일의 국채를 매수해서
140배의 차익을 거둬들입니다. 정말 실제로 피가 낭자할 때 투자한 거죠. 그리고 역시 패전국이었던 이탈리아의 자동차 회사 이소타에 투자해서 10배의 시세 차익을 거뒀고요. 러시아 치리 시대에 그 국채를 매수하게 되는데, 이제 러시아가 그 다음에 무역을 하려면 과거 국채를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국채를 사두면 도움이 되겠지 하고 치리 시대 국채를 투자해서 60배의 수익을 거둬들인 걸로 유명합니다. 혹시 잘 모르신다면 코스톨라니의 달걀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 채권을 사고 금리가 낮을 때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 안에 숨겨진 해안이 정말 크고 통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송하죠. 그러면은 다시 앙드레 코스톨라니 형님의 명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낮은 가격에 사고 가장 높은 가격에 판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을 천재로 여기지만 난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여긴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들은 항상 최저점에 매수하기를 바라는데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닥권이다 싶으면 매수를 하고 고점이다 싶으면 매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가 낭자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그 중에 이익이 늘어나는 종목을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걸 견뎌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앙드레 코스톨라니 형님과 마찬가지로 이 월스트리트의 유명 기술적 분석가인 톰 디마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했는데, 시장은 영리한 매수자가 저점을 예상해서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다. 저점의 맨 마지막 매도자가 가장 싸게 매도했기 때문에 저점을 기록하는 것이다. 반대로 고점은 영악하고 정보에 빠른 매도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마지막 매수자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고점이 기록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저점과 최저점은 정말 영리한 사람들이 저점 매수를 한다거나 영리한 사람들이 고점 매도를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조차 최고점과 최저점 매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적정한 시점에 매수하고 기다리고 적정한 시점에 매도해서 수익을 확보해라, 이 말인 거죠. 자, 지난 코로나 위기를 살펴봐도 그렇죠. 3월, 4월에 분명히 소신 있게 기다려서 적절히 매수를 해놓고, 근데 문제는 더 떨어지면 불안하고 자신의 선택마저 막 의심되고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시장에서 쏟아지는 악재에 흔들려서 그냥 손절을 하고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런 지수라든가 종목을 보면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그때가 돼서야 나 자신이 얼마나 좋은 가격에 그 종목을 매수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에 대한 통찰로 이 책의 저자는 필립 피셔의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필립 피셔는 대표적인 성장주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 즉 현재 주가가 비싸더라도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발굴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반드시 큰 수익이 돌아온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된다. 이렇게 말한 성장주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를 찾는 첫 번째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냐? 향후 매출이나 서비스가 상당히 늘어날 만큼의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지닌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는가?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성장주의 원칙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최근까지 주식시장이 성장주들의 전성시대였죠.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의 우리를 바꾸는 4차 산업혁명부터 해가지고 생활 자체를 바꾸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기업들이 성장주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배터리 관련 LG화학, 삼성 SDI 같은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장기로 보유하면 어떤 수익이 나는지 이미 우리가 이번 성장주 시장을 통해서 잘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립 피셔의 성장주 투자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피가 낭자해서 떨어진 이런 시점에 매수를 하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책에서 제시되고 있는 저가 매수의 시기와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종합을 해드리면,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 일시적으로 실적이 악화돼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처럼 개별 기업이 아닌 시장 전체적인 하락으로 주식시장의 피가 낭자한 상황에서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을 골라서 매수하고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지 계속 확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뺄 종목은 빼고 이익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익이 증가하는 기간 내내 사람들이 열광의 도가니탕에 빠져서 모두 다 좋아할 때까지 보유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감성에 충만히 젖어 있는 시점이 바로 매도의 시점이다, 이거죠. 이 내용들이 주식 투자의 거인들에게 배우는 잃지 않는 투자의 원칙 49에 나와 있는
몇몇 내용들을 제가 추려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런 투자의 거장들이 쓴 책과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일단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무슨 종목을 사라, 팔라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아무 쓸모도 없다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투자의 경험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과연 언제 사는 것이 맞을까부터 언제 파는 것이 맞을까, 과연 내가 투자할 종목이 정말 합당하게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는 건가 등에 대해서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가 옵니다. 이때 이 거장들의 책과 메시지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각자 실력만큼 그 거장들이 말한 내용이 보인다고 합니다. 각자 스스로의 능력과 경험에 맞게 그 시기마다 올바른 투자관을 정립하는데 활용하면 되는 거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